자, 요 얘기 해보시죠. 바꿔서 예, 예. 시진핑 얘기하는데 예. 시진핑이가 저 방북했지 않습니까? 예, 시진핑 방북했습니다. 그때 뭐 비밀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747기도 그렇고 경호 예. 차량도 그렇고 경호 예. 인력도 그렇고 예. 그거 집중 분석했다면서요? 예. 이제 북한에 이제 그 시진핑이 방북했을 때 이거는 뭐 그때 당시 이제 예. 그 착륙했던 그 착륙 활주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당시 사용했던 747기입니다. 근데 예. 당시 이제 언론에서는 이 747기가 이제 한 대만 간 걸로 지금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당시에 747기를 두 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차이나 소속의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747기 두 개의 이제 그 기종을 가지고 가서 하나는 디코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장비가 많기 때문에 다 같이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고 내려가시면은 이제 네, 차량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이 지금 또 나오는데 야, 이거 또 나오네. 아까 그 차량 안에 이건 고차량이 이제 구형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지고서 이제 신형을 가지고서 개조를 통해 가지고 지휘 통제 차량으로도 쓰고 당시에도 보시면은 이게 시진핑이 데리고 온 수행단을 지금 다 태워가지고 이거 봐요. 이거 엄청나네. 이 차량 안에 이제 내부가 이제 좌석 수입니다. 그래서 거의 30명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지금 뭐 예. 4대 5대가 여기 예. 이제 있었네요. 당시 이제 차량을 다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총 이제 수행 인원이 거의 좀 더 올라보시면 올려면요. 예. 이제 거기 보면 250명 내지 300명의 이제 저희 사람들 400명 정도를 데려가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비행기가 2대가 있네요. 이거는 당시 이제 공항에 우리는 뭐 에어포스 1이죠. 지금 에어포스 1 중국의 2대가. 이거는 이제 북한에 있는 북한 공항에 이제 배치돼 있던 이제 항공기를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한 거예요. 하시고. 이거는. 예,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그걸 이제 당시 도열해 놓듯이 이제 있었다.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시진핑이 탄 거고, 이제 후면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수행단이랑 물자들이 여기서 나와서 아까 말한 그 차량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있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좀 더 올라가시면 이제 이건 아니고 좀 더 올라가시면 더 올라가실까요? 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정보가 좀 더 있습니다. 이제 이건 예전에 이제 폼페이오가 이제 이제 방문했을 당시에 이제 탑승했던 벤츠고요. 이거는 아니고 이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또 올라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사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을 이제 뭐 에어포스 원 같이 부르듯이 이것도 이제 캐딜락 원이라고 부릅니다. 그거에 이제 맞대응 성격으로 중국도 이제 중국판 홍치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차량이 아니라 L5라는 차량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판 롤스로이스다라는 차량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도 신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최초 공개된 게 이게 이제 N501이라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북한으로 가져간 겁니다. 요 차량을 2019년부터는 이제 시진핑이 전용 차량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차량을 만든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도 2018년까지 사용하던 차량을 2019년 들어가지고는 신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맞불 성격으로 우리 시진핑도 우리도 G2로서의 자격이 있다 하면서 이제 대외 과시용으로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차량을 보여드립니다. 또 김정은이가 방중했을 때, 중국 갔을 때 이제 방탄 벤츠 탔었는데. 그게 뭐 검은색 차량과 모터사이클의 그 정체도 또 밝혔다면서요. 그것도 이제 요게 아니고 좀 내려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소위 말해서 맨날 그 V자형으로 경호원들이 둘러싸는 그 차량입니다. 이제 그 차량 이제 주변에 빨간 원이 있는 게 이제 홍치라는 차량, 아까 말한 그 똑같은 브랜드입니다. 그 똑같은 브랜드사에서 나온 좀 더 소형 모델이죠. 그래서 H7이라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그랜저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량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김정은의 경호를 도와준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은이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은 지난번 시진핑이 방북했을 당시에도 그렇고 이 일선 경호의 이런 패턴을 보면은 보통 김정은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근접 경호는 자기들 요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경호원들을 시키는데 당시 이제 시진핑이 방북했을 당시에는 근접 경호를 중국 측에서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중국 차량들이 다 맡고 있고 근접 경호를 맡는 이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경호가 안 맡고 중국 경호가 김정은을 맡았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뢰가 두텁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자동차 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자동차 김정은이 자동차가 도대체 엄청나잖아요. 여기서도 뭐 이따 나오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동차 광 이거에 꽂혔다면서요? 그것도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김정은 같은, 그러니까 김일성 때는
이제 처음에 1세대죠. 김일성 때는 캐딜락하고 이제 벤츠가 이제 같이 이제 북한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자기 밑에 있는 아들뻘들 되는 사람들한테는 또는 이제 그 지휘부 수뇌부한테는 선물로 벤츠를 준다거나 또는 캐딜락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예전에 밝혀냈는데 김평일, 그러니까 체코 대사로 지금 가 있는 김평일, 그러니까 김정한테 삼촌이죠. 김평일도 캐딜락이 있습니다. 그 캐딜락과 링컨 이런 미국 차량을 좋아하는데 캐딜락이 아니라 이제 그 김평일 같은 경우는 링컨입니다. 링컨 차량을 거의 70년대, 80년대 구형 모델을 아직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걸로 제가 2015년 당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김정일이 운구하는 건데 운구 차량입니다. 이것도 이제 운구 차량입니다. 이것도 1976년형입니다. 좀 내려가 보시겠어요? 예, 보시면 써 있습니다. 예, 제가 써놨는데, 예, 1976년형 링컨 컨티넨탈 이제 히어스라 해가지고 운구 전용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게 북한에서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만든 게 최고고 우리가 최고다. 그리고 미제는 항상 뭐 미제 승량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정작 죽으면은 예, 미제 차로 실어나면 예, 그다음에 좀 내려가시면 또 예. 이거는 이제 하나 얘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차량이고, 요 차량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은 언제 북한으로 유입됐냐면은 이제 대북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 2010년 경에 이제 북중 접경지들을 통해 가지고 요 차량이 지금 북한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들어갔을 때 당시 이 차량만 북한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차량 외에 아우디 R8이라고 하는 R8이라고 하는 그 슈퍼카가 있습니다. 네. 그 아우디 R8이라고 하는 슈퍼카랑 그다음에 이 차량이죠. 예. 그다음에 아우디를 좋아한다면서 또 김정은 또 아우디를 좀 좋아한다고 알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스위스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많이 오고 이 눈이 많다 보니까 사륜구동 차량이 많이 보이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디가 사륜구동 꽈트로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아우디의 이제 능력을 보고 거기에 좀 반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차량도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차량의 주인이 김정은이라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김정은이 그럼 운전을 얼마나 잘하냐라고 이제 하겠어요, 그놈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기사가 다 하지? 예, 그거 다 기사가 다 하는데 이제 운전 실력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일종의 그 뭐랄까요, 좀 이게 떠받드는 형태로 나와 있는 말 중에 보면은 김정은이가 뭐 거의 한 8세 이전에 5세 6세 때부터 차를 몰고 거의 120km 속도로 이 언덕에서부터 질주하듯이 내려왔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고 맞아, 그거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런 말이 있으니까 지금 외신에서 이런 데서 다 웃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게 이제 고속 보트를 타고서 나이 한 10세인가 9세일 때 겁니다. 그 실제로 제가 그때 취재를 했는데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 보트 회사, 그러니까 보트 마운틴이라는 보트 회사의 그 엔지니어하고 그 보트를 타고 경주를 벌였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근데 이례적으로 그 보트의 제작사까지 말을 한 거예요. 마운틴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보트 회사들을 다 찾아보니까 마운틴사라는 회사는 없고 가장 비슷한 이름이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보트 제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제작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보트를 북한으로 판매한 적이 있는가, 또는 이제 한국 지역, 중국 지역으로 판매를 했는가, 또 그리고 뭐 속도를 얼만큼 낼 수 있냐 다 물어봤더니만 확인해 본 결과 한국으로 20년 전쯤에 판매한 적은 있지만 그 보트가 북한으로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 그러나 그 우리가 만든 보트는 시속 120km까지 낼 수도 없고 최대 속도가 한 50km 내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북한 김정은이를 찬양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뭐 그 보트를 타고 120km 속도로 질주하면서 그 제작사의 엔지니어를 제꼈다 하면서 이겼다는 식으로 찬양하는 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터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예, 그런 터무니없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분석해 주시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지금 계속 발사하잖아요. 근데 전례 없는 발사 패턴이다. 요거는 이제 북한이 이제 하면서 왜 한미 훈련 시위하는 거만큼 욕해가면서 한미 훈련 욕하면서 자기네들이 대응하느라고 발사했다 했는데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김동현 기자가 칼럼으로 썼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11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일까지 발사 때까지 패턴을 보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발사 패턴을 보시면 내려가시면 이제 차트가 있습니다. 좀 내려가실까요? 예. 보시면 이제 5월 4일 있다가 9일 있고 여기 잠깐 공백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7월 25일, 31일, 8월 2일, 6일, 그다음에 이제 10일, 그다음에 지금 16일까지 샀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2일하고 6일하고 10일 이 발사 간격이 4일로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사 패턴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짧은 텀을 두고 계속해서 발사를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북한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발사했던 게 2017년 4월부터 발사했던
화성 12형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당시 발사 패턴을 보면은 4월 5일 발사했고 4월 16일, 4월 29일, 네. 5월 14일 발사했습니다. 근데 당시 그 텀을 보면 보통 10일 이상의 텀을 두고 발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4일, 5일 이렇게 네. 상당히 짧은 텀으로 네. 발사를 하고 16일 또 발사함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일주일 안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발사를 보여주는 거는 전례를 보기 드문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합참과 국방부에서는 지금 이거 발사는 그냥 한미연합훈련 시위성이다 라고 그냥 아예 그냥 말을 그냥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을 가져야 되고 이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분석함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차례 틀렸습니다. 도발 원점도 틀렸고 발사 개수도 틀리고, 네. 거리도 틀리고 개수도 틀렸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5월 이제 위로 올라가실까요? 5월 4일 같은 경우는 7월에 와가지고 처음에 발사했던 미사일 개수를 1기에서 2기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방사포랑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섞었었는데 그때 당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미사일을 1기 발사했다라고 했다가 7월 2달이 지나서 나중에 와서는 합참이 알고 보니 2기를 쐈더라. 그러니까 이따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사 패턴도 그렇고 그 다음에 8월 10일 발사한 것 같은 경우도 당시 발사하자마자 우리 국방부는 8월 10일 날 이때 이랬습니다. KN-10-23 그러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말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전부 다 북한판 지금 에이테킴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를 뭘 했는지조차 기종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수를 틀리니 말지 예. 뭐.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이스칸데르가 아니라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이 미사일이 왜 그 위협적이냐면은 원래 이 미국이 갖고 있는 에이테킴스 같은 경우는 최대 이 속도가 그러니까 발사했을 때 발사되는 속도가 마하 4를 넘지 않습니다. 보통 마하 2에서 3을 왔다 갔다 하거나 빠르면 이제 최신형 같은 경우는 마하 4에 도달하는데 지금 이 발사 속도를 지금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면 최근에 발사한 게 마하 6입니다. 그러니까 마하 6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마하 6에서 7. 이게 뭐냐면 마하 5를 넘어가는 거는 극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극초음속? 예, 그러니까 그냥 초음속이 아니라 극초음속에 들어갑니다. 극초음속 무기체계라는 거는 그만큼 이걸 요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를 얘네들이 개발했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다 중저고도를 잡는 패트리어트 3 같은 경우도 발사했을 때 속도가 마하 4에 도달하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로 이걸 잡으려고 해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지금 최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들은 전부 극초음속에 준하는 발사 속도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요격이 어렵고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개발한 이 신형 무기 체계는 전부 다 핵탄두가 지금 탑재가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재래식 무기라고 해도 위협적인데 핵탄두까지 탑재를 가능하기 때문에 핵탄두를 가지고 남한을 노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명백한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공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쉬이 그냥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리도 딱 남한 사정거리고요. 사정거리 딱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합참이나 국방부에서는 엉터리 발표를 하고 어떻게든지 별거 아니로 이렇게 국민들을 말하자면 이제 속이는 거죠. 북한하고 어떻게든 평화 경제 가려고 이렇게 쏴대는데도요. 지금 그래서 보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휘 통제 차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량의 용도는 시험 발사 시에 지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동차까지 투자를 해서 만들었다는 거는 앞으로 시험 발사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후 발사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미북 대화 가능성, 그러니까 물밑 대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더 간떠보기식 발사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제 더 이상 발사를 안 할 것인지 일단 멈출 것인지. 근데 일단 이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걸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전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더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강명두 교수 릴레이로 연이어서 자세히 또 해보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강명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